오늘 이야기는 우리 철도 노조 파업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예. 가을어서비님은 망부님에게 고기를 대방출하라. 이 주일날 점심 때 삼겹살이 나왔어. 우와, 그걸 먹고 있는데 당신 먹으라는 거 아니야. 딸 먹으라는 거지. 예, 에리어스님 감사합니다.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자, 우리 철도 노조 파업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들으셨어요? 아니, 오늘 아침 김현정 쇼 들으셨어요? 그 김현정 쇼를 듣는데 옛날부터 이제 김영삼 때부터야.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는 뭐 그런 여론 자체를 반영 안 하고 노조가 파업하면 무조건 갈아엎었는데, 김영삼 때부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막 파업으로 인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뉴스의 메인이었어요. 피트댐 단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그 파업을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이명박 때는 파업했다는 뉴스도 제대로 안 나오고, 파업했다는 뉴스가 아예 안 다뤄졌고,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는 뉴스에서 무슨 파업이 벌어지면 뭐 자동차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뭐고, 그런 거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번처럼 뭐 철도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파업을 했다, 그러면 막 그로 인해 불편하다는 얘기만 9시 뉴스 메인으로 막 나와요.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 같이 파업은 나쁜 거구나. 파업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언론이 그렇게 주도한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김현정 쇼를 들으면서 참 세상이 변했구나. 왜냐면 김현정 쇼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현장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때 앞에서 두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뭐 자기네들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렇지 왜 이렇게 그 공공시설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파업을 비난하는 얘기가 두 개가 나왔어. 근데 그 뒤로 나온 얘기들이 그러니까 아줌마 둘이 그렇게 무개념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아저씨 둘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파업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서 민영화에 대한 경계 아니겠느냐. 그러니 불편해도 좀 참아야죠. 나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사랑이 전부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속이, 나도 이제 선진국에 살고 있구나. 나도 이제 이 국민들이 선진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도노조 파업이라든가 뭐 항공노조 파업이라든가 그런 걸 노조가 파업을 하면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게 사실인 양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 노조는 빨갱이, 그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노조 새끼들은 빨갱이 새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민영화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민영화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민영화가 뭐냐 하면 왜 나왔냐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 경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그 매일경제인가? 에서 신문 기사가 오유에 올라온 적이 있었대. 누가 이렇게 보내왔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매경에 난 기사 내용이 뭐냐. 직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자기네 회사에는 그 일하러 오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기네 회사에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중소기업이라 월급을 많이 못 준대. 월급을 90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야. 근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구하면서
월급 9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네 기업에는 일자리가 일손이 부족하대. 미친 거 아니야? 어? 월급 90만 원을 주면서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를 사람들이 오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신문 기사로 냈어. 경제신문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내가 이번에요, 그 여수 가서 들었는데, 그 여수 화학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연봉이 8천에서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국 기업, 외국하고 이렇게 M&A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외국하고 이제 지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 외국하고 수준이 맞아가지고 맞추느라고 연봉이 7, 8천에서 1억까지 간다는 거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럼 연봉이 7, 8천에서 1억이면 월급이 7, 800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이 굉장히 험한 일이죠. 험한 일이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거야. 그러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그만큼의 연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면 연봉 해외 수준으로 7, 8천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못 줄까요? 왜? 그게 이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너무 헐값에 납품하는 거 아니야. 왜? 대기업에서 그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안 주잖아. 중소기업한테 제값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옛날 20년 전 납품가, 10년 전 납품가로 그냥 납품하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넘기겠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값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뭘 낮추냐? 임금을 계속 낮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 지경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외국에서 같은 일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면 연봉 7, 8천에서 1억 받을 일을 우리나라에서 월급 90만 원을 주고 일을 하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한테 아주 그냥 납품가 후려치기를 해가지고 단가 후려치기로 부품을 납품받아갖고 물건을 만들었어. 언틸 400님 팬카에 감사요. 근데 그러면 그 납품값을 그렇게 후려쳤으니까 소비자 가격을 낮춰줄까요? 소비자 가격을 낮춰줄까요? 아니요. 전혀 낮춰주지 않아요. 이게 이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한테 납품 가격은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가지고 뭐 사장님 그 가격에 납품하실래요? 아니면 그 입찰하실래요? 그 공개 입찰한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가 더 낮은 납품가로 치고 들어오는 회사랑 경쟁하라는 얘기야.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만 하는 걸 그냥 천형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납품값을 낮게 후려친 다음에 팔 때는 비용이 올랐다. 원자재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올랐다. 개뻥을 치면서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을 최대 가격을 올려. 그러면서 심지어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파는 가격의 평균 2.3배, 최대 2.7배,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전화기를 팔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자동차도요. 우리나라 중형차가 4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야.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자동차 판매 그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안 팔리는 거야. 대폭 매출이 줄고 수입차가 대폭 늘어났어. 그래서 수입차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현대자동차에서 4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그랜저급? 그랜저 다음인가 뉴 그랜저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고급을 4천만 원에 뭐 옵션까지 하면 뭐 4천 몇백만 원을 주고 사야 돼. 그런데 그 돈이면 외제차를 사는 거야. 수입차를. 옵션 필요 없이 완전히 다 들어있는 수입차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수입차를 사는 거죠. 예. 요즘에 분위기가 그런 거야. 그랜저 살 거면 외제차 산다. 결국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랜저를 미국에서 팔 때는 2,300에 판다며. 똑같은 차를 우리나라에서 옵션 붙여 4천 몇백만 원을 파는 차를
외국에서는 풀옵션에 2,300에 파는 거야. 그래놓고 뭐 현대자동차 미국 내 매출 몇 위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장사해. 왜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하고 우리나라에 파는 가격이 다르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요즘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 물건 해외에서 사갖고 오는 거야.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이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먹여 살리느냐, 일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년 전부터 그 얘기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게 90몇 년까지는요, 그 말이 맞았어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는 게 맞았어. 근데 95, 6년 이후로 월급이 그대로야. 월급이 제자리이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잘려서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월급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더 줄어들었어요.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납품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재료비 기름값은 굉장히 올라갔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많이 드는데 납품값 그대로,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실질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실질 임금은 내려간 상태야. 그 와중에 대기업 사장님들은 세계 100대 기업, 몇백 대 기업에 들어가셔. 우리나라 이건희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부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공개된 재산만 12조. 1990년대 이건희 재산이 2천억인가 그랬어요. 내 그때 봤던 무슨 신문 기사인가 그 삼성 직원인가 둘 중에 하나가 얘기한 거였는데, 이건희 재산이 2천억이라고 그랬다고. 물론 그때 2천억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일반 중산층이 한 2억짜리 집 갖고 있을 때 2천억 재산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거였지. 그런데 2천억 재산이 12조. 6만 배로, 아니, 얼마 늘어난 거야? 2천억, 또 헷갈려. 1,000억, 그 다음에 조, 12조. 200배. 60배. 60배로 재산이 늘어났어. 이건희 재산이 60배로 늘어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도 60배로 늘어났을까요? 1990년대에 갖고 있었던 재산으로부터 우리 국민들도 60배 정도 재산이 늘어났을까요? 월급도 우리 그만큼, 그 이건희 수입만큼 우리도 늘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희를 비롯해서 이건희나 무슨 뭐 LG 구시 일가나, LG가 구시인가? 하여튼 LG, GS, SK 이런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야.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요, 중산층의 기준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연봉 6천만 원에 부동산 6억, 부동산 6억, 연봉 6천, 이 정도면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게 2000년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2013년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연봉 3,800만, 4,300인가 3,800인가 그것만 돼도 중산층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중산층이야. 중산층의 기준이 10년 전보다도 다운됐어. 그만큼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물가는 10년 전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국민들의 연봉은 10년 전에 비해서 반값으로 떨어진 거야. 근데 온 국민이 가난해질 때 누구만 부자가 된 거야? 대기업 오너들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삼성전자 주식이 30 몇만 원이었어. 36만 원인가 37만 원인가 43만 원이었나? 하여튼 40만 원이 안 됐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삼성전자 주식값이 이명박 말기에 가서 140만 원까지 올라갔어. 100만 원이 올라간 거야. 그 100만 원이 어떻게 올라간 거냐? 우리 국민, 그러니까 이명박이 잘못을 자꾸 하잖아. 그래서 주식값이 막 흔들렸어. 그리고 막 그때 언제였니?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한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루 만에 주가 총액이 29조 원이 날아갔어요. 그 29조 원을 다음날 국민연금에서 갖다가 딱 채워 넣었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고 간 대기업 주식을 국민연금이 다 사들인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대 주주가 다 국민연금이야. 그럼 옛날엔 일대 주주가 오너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네 주식을 국민연금에 그 비싼 값에 다 팔아 넘긴 거야.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결국은 대기업 재벌들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권에서, 정치권에서 대기업을 부자로 만들어준 거야. 60배, 60배씩 부자로 만들어주고, 국민들은 도리어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바보처럼 노조가 파업하면 안 돼.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어.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돼. 노조가 파업하면 물건이 안 좋게 만들어진대. 빨갱이 새끼들. 정말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우리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언제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때까지요. 노무현 때까지 노조가 파업하면 저 귀족 노조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기업 노조가 그 파업을 하면 저 귀족 노조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그러고 욕했어. 그쵸? 기억나죠? 그런데 이명박 5년을 겪으면서 현대차의 귀족은 사실 사라졌다. 2002년 이후로 정규직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그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명박 때도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죠.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으나 국민들이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비정규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신자유주의 문제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론의 절반이 이유가 있으니까 파업을 하겠죠. 그리고 민영화가 염려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민영화는 참 나쁜 건데요.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나는 정말 굉장한 성공이라고 봐. 우리 국민들이 그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깨어났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하면 저더러 쌍욕했었어요. 예. 쌍욕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뭘 깨달아? 아, 이제 이 노조가 파업하는 걸 비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왜? 이게요, 다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지금,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뻥치고 다니죠? 민영화를 위해서 빗장을 푸는 거예요. 민영화라는 건 뭐냐면, 직접 경영을 민간에 맡기는 게 민영화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거는 직접적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분산시킨다는 이름으로 뭘 하는 거냐? 결국 빗장을 푸는 거야. 민간이 투입할 수 있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현재는 막아져 있는 건데 그 빗장을 풀면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더 좋게 하겠다는 개뻥을 치면서 지금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영화를 위한 대문 열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뻥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때부터 민영화를 어떻게 했냐? 단계별로 한 거야. 단계별 민영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도 단계별 민영화, 철도 민영화도 단계별 민영화, 그 다음에 한전 민영화, 한국통신 민영화 전부 다 단계별 민영화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민영화라고 안 해. 워낙 노조들이 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여론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 빗장만 풀어놓고 실제로 민간이 직접 개입하는 거 안 보여줘. 아, 이거 다 막을 수 있다. 개뻥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놓고 단계별로 일단 빗장을 풀어놓고 일단 노조가 막 반발할 때 노조 얘네가 오버하는 거야. 우리 민영화 안 해. 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언론이 국민들의 관심이 딴 데로 딱 쏠려 있을 때 싹 문 열어갖고 사람들 외국에 자본들 들어오게 해서 외국에 팔아넘기고 있는 거야. 이게 단계별 민영화예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까? 쌈디유키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설명한 거 맞지? 지금 그 당시 의료 민영화 때도요. 의료 민영화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의료 민영화 하는 거 아닌데 지금 막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에 개뻥을 쳤어. 결국은 의료 민영화 하고 있어. 의료 민영화 지금 되고 있어요. 몰라?
되고 있어. 몰랐구나. 예, 의료 민영화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도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병원을 허용해줬잖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병원을 허용해줬고,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원격 지원. 원격 의료가 가능하게끔 그 빗장을 또 풀어줬어. 그러면서 처음에 풀어주면서 뭐라 했는지, 맨 처음부터 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막 의료계에서 반발했을 때, 이거, 영리병원, 뭐, 의료 민영화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국가의 수입을, 그러니까 뭐, 확대시키려는, 관광과 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이지, 의료 민영화 아니다. 그러더니 결국 제주도에 영리병원 만들어줬어?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이 원격 조정, 원격 진료. 그러면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원격 진료하면 결국 작은 의원들 다 죽는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원격 의료를요 허용하면서 동네 의원에다만 원격 의료를 허용한대. 아니 동네 의료원에 누가 원격 의료를 하러 가. 결국 원격 진료라는 거를 허락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뭐 유명무실하니 현실화하자. 그래서 결국 대형 병원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단계. 그렇게 지금 민영화를 단계별로 가면서 국민들을 속여 넘기는 거예요. 이 언론과 이 언론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 입소문 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정원 똘마니 민간 여론조작단을 통해서 그거를 물타기를 하는 거야.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막 반론을 제시해. 옛날에 국민연금 반대운동할 때 국민연금이 나쁘다고 막 얘기했다가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니까 국민연금 투자 수익 최대 이따위로 거짓말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이거 지금 노조가 거짓말하는 거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물타기를 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민영화가 맞았어. 일단 빗장만 풀어. 이렇게 문 닫혀 있는데 무슨 얘기야? 문 닫아 있잖아. 라고 얘기해. 근데 이미 빗장은 푸는 거야. 그래서 빗장을 푸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막 얘기를 하면 진짜 오바들 하네. 살짝 빗장만 풀어서 외국 기업한테 희망을 줄 뿐이야. 라고 얘기한 다음 노조가 포기하고 다 잘려나가면 완전 개방해갖고 들어와서 가져가라. 그게 단계별 민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 단계별 민영화라는 게 그럼 뭐냐? 민영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얘기야. 지금 방송이 좀 불안정합니까? 방송이 좀 불안정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이명박 특검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달라.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막 튕겨요? 모바일 막 튕깁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모바일 튕긴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버그가 많이 생기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그 잡는 중이라 조금 불안정하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프리카의 네트워크가 안 좋대요.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 아프리카 네트워크가 지금 안 좋다는데? 아니 나는 지금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예 못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뜨는데요? 뭐라고 떴냐 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그 인터넷 상태는 완전히 풀로 좋은데 이 스카이 베가 스카이 베가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아이패드는 잘 되거든요. 아이패드는 잘 되는데 들어왔다.
좀 아까 아프리카가 좀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예. 아프리카가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았다고 계속 뜨더라고. 이제 옵티머스도 잘 돼요. 갤럭시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몰라. 들어오는 분들이 안 되는 거야.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모르고, 이 들어오려는 사람, 새로 진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방금 내가 보여줬잖아. 여러분이 잘 되는데 그럴까봐 내가 보여줬잖아. 조금 아까 재시도 해주십시오. 그게 2번이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들어왔어. 자, 지금 이제 모바일 상태 괜찮아요? 예. 현재 모바일 상태 괜찮습니까? G2 잘 돼. G2 괜찮아? G2 기기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제 철도 민영화 이야기에서 먼저 우선 짚고 갈 얘기 할게요. 이 철도 민영화 지금 일단 빗장을 풀어서 외국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넘기고 그 지분을 넘기면 주주들이 왜 이렇게 경영을 합리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철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도의 지방 노선들 있잖아. 지방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방 노선은 적자 나니까 없애라. IMF 때 그렇게 했어. IMF 때 외국 금융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중소기업은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아버지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야.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거는 전부 구조조정해라. 그래갖고 전부 다 없앤 거야. 그래서 대량 실업자가 생겼고 그 실업자들이 창업한다고 다 대기업에 프랜차이즈를 핏바람 먹히고 온 가족들이 전부 다 풍비박산되고 지금의 20, 30대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사회 적응 안 되는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게 그 IMF의 결과 아니야. 근데 지금 철도 민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외국 자본에 의해서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공항도 그래. 공항이나 철도나 지금 외국 자본에 의해서 지분이 넘어가면 그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야,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윤을 남겨봐. 그렇게 이제 경영진을 압박을 해. 그러면 내나 똑같은 구조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뭘 해야 되겠어? 뭔가 줄여야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뭘 줄일까요? 제일 먼저 뭘 줄일까? 뭘 줄일까요? 인력을 줄여요. 그러니까 임금을 줄이기인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금을 줄일 수 없잖아. 먼저 인원을 줄이는 거야. 사람을 대폭 줄여. 청소 인력도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도 10분의 1로 줄이고, 그래가지고, 이 관리 인력들을 줄여가는 거야.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고가 나는 거야.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분 그거 알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를 조정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2명이. 근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날개를 이제 정비할 때 아주 작은 클립인가 하나를 꼽아놓은데, 작은 클립 하나를 꼽아놓고 정비를 한 다음에 다 마치면 그 클립을 빼야 되는데 바쁘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클립을 빼는 걸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그 아까운 비행사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결국은 이 민영화의 결과는 참혹해지는 거예요. 정비 인력들을 줄이고 정비 인력이 사실은 전문가들이야. 가령 이 철도 같은 경우 여러분 철도 정비하는 거 봤어요? 철도 정비하는 걸 보면 조금 웃겨. 그냥 망치 같은 걸 들고 띵띵 두들기고 다녀. 띵띵 두들기고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띵띵 두들기는 걸 보면 그러겠지. 아유 저 노는 새끼들 저거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주 그냥 시간을 낚는구나. 니가 저기 망태공이냐 강태공이냐 막 욕을 하잖아.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망치로 딱 두들겨가지고 그 바퀴 소리를 들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바퀴의 조임 정도를 소리로 구분할 수 있는 귀.
바퀴의 조임 정도를 소리로 구분하는 거야. 그게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리를 통해서 띵띵 소리를 통해서 똑같은 진동, 이 똑같은 진동을 통해서 이 기차가 안전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걸 놀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그걸 뭐하러 여러 명이 같이 다니냐. 한 사람은 전문가고 그 뒤에 두 명은 배우는 사람이야. 이 두 명 중에 계속 오래 들은 사람이 나중에 이 전문가가 은퇴하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옛날에 그 소리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조이고 그렇게 3인 1조로 다니는 걸 줄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완성도가 없는 사람이 그 무리한 일을 맡게 되고 고숙련자부터 쫓아내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 정도에서 명예퇴직 하지? 그래서 쫓아내는 거야. 2년 정도 연봉 더 주고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비전문가가 그 일을 맡게 돼.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정비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나 항공은 정말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 일을 외국에 맡겼다. 이게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선 이미 민영화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서유럽의 부자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의 공기업들을 다 먹었어. 민영화시키고 들어가가지고 운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수도요금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그 다음에, 근데 질은 어떻게 됐냐? 비용을 줄인다고, 수돗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비용을 줄여. 관리 인력을 줄여. 값은 올라가. 그래서 더 낮은 낮은 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더 높은 비용을 내는 거, 그게 민영화예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도 그게 민영화의 저주였다. 그 얘기 들었죠? 예. 후쿠시마 원전도 민영화의 저주야. 우리나라 지금 원전들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원전 관리 기술자들을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옛날엔 다 충분한 인력이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켜보던 걸 민영화했잖아. 그래서 인력을 감축한 거야. 그래서요, 볼펜을 떨어뜨리는 사고. 그것 때문에 원전이 멈추고 그랬다니까? 이명박 때 그랬잖아. 볼펜을 떨어뜨려가지고 원전이 멈췄다. 그것도 몰랐지? 응? 그래서 민영화라는 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민영화가 되면 나타나는 문제, 소비자는 비용은 올라가고 서비스는 후져진다. 그 외에 호주의 비행사인가? 호주 비행사 있었죠. 호주 항공사. 호주가 원래 관광객으로 먹고 살잖아. 그래서 항공이 되게 중요한데 호주의 항공사를 미국인가 어딘가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 먹은 놈들, 인천공항 지분 사간 애들, 걔네들이 그 호주의 항공사를 민영화 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거기 그 항공사의 평가가 순위도 떨어지고, 공항 이용료는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은 개판되고, 그거 나오잖아. 그지? 기억나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망치부인이 얘기한 거 관련 자료들을요, 막 이렇게 링크 시켜줘. 이게 지금 가령 어린애, 지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얘기야, 이거. 그리고 이명박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막 대학교 다니는 이런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얘기라서 순전히 일베에서 하는 거짓말만 믿고 애들이 잘하잖아.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요, 여러분들이 링크 자료를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그걸 찾아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거야. 이게 의료 민영화되면 한국이 망하는데 의료 민영화만이 아니에요. 민영화가 되면 결국 외국의 대자본에게 우리의 공공의 재산을 다 팔아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외국의 대자본에게 피 빨아먹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뿐만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도 문제고, 수도공사 민영화도 마찬가지고, 전력공사도 민영화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게 민영화는 그럼 언제부터 된 거냐? 저 고등학교 사회책 봤어요? 고등학교에 이제 경제 교과서를 보면 경제 이론의 변화 역사가 나와. 이제 이게 십자군 원정이 지나서 이게 11세기부터 13세기가 십자군 원정기야. 그 십자군 원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동유럽과 동양으로부터 서양에 많은 문물이 전해져.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나 교회 중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성장이 되냐면 무역업이 나타나. 그래서 먼 길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신항로라는 걸 개척해요. 14, 15세기에 신항로를 개척해. 그래서 가장 대박 날린 게 누구야?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게 언제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 그러니까 15세기 말이야. 그때 이 콜럼버스가 뭐라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마친 게 16세기 총가 그래.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뭐라 그러나 세계 일주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세계 일주에 한 기록을 가지고 장거리 무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상인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상인들이 뭘 했냐?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에 파니까 돈이 남더라. 이걸 안 거야.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나 세계 상권을 준 게 영국 상인들이야. 처음에 스페인에서 스페인 상단이 최고였다가 나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으로 모든 항해 주권이 넘어가.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의 상인들이 제일 부자가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 야, 이 모직 양털을 깎아가지고 직물을 만들어서 팔면 이게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모직 공장을 만들어. 공장식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 제도를 만들어서 모직을 만드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양모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농사 짓는 땅을 막 사들여. 농사 짓는 땅을 막 헐값에 사들여갖고 거기다 양을 키워.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영국의 농민들이 그 당시 양떼한테 땅을 뺏기고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이 양에게 양을 위해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사람들이 결국 노동자가 돼요. 그 노동자가 되는 게 16, 17세기야.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땅을 대자본이 사들이는 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러고, 그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가 값싼 노동력, 그리고 이 농업이 산업화로 바뀌게 되는 거야.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근데 모직공업은 기계가 안 돼. 기계 농업이 안 돼. 손으로 꼭 꽈줘야 되기 때문에 수공업이었어. 그런데 면화는 기계 농업이 되는 거야. 모직공업은 유분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고 기계가 고장이 나는데, 면화 농업은 기름기가 없어갖고 이게 일단 씨를 막 만들어서 그 씨를 방직기로 이렇게 짜버리면 기계가 고장이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면화 농업이 발달하면서부터 기계 농업이 만들어지고, 기계공업. 그 기계공업의 효과를 낸 게 뭐예요?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끓여서 열로 기계로 움직이는 힘을 만들고 그걸로 기계농업이 되면서 산업화가 되는 거잖아.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17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가 서양의 산업화야.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가 서양의 산업화인데, 1800년대. 그 기간 동안의 경제 이론은 뭐였냐? 상인들이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면 국가는 그 세금으로 관료를 운영하면서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도와라. 그러니 이 국가는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마라. 그걸 뭐라 그래요? 고전경제학. 응? 고전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그 상인들이 알아서 사업하는데 국가는 상인들의 돈을 지켜주고 개입하지 마라. 그게 자유방임주의야. 고전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지배했던 게 19세기까지야. 근데 이 19세기 중반에 막스 베버란 사람이 나와. 이 막스 베버란 사람이 원래는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때부터 18세기 무슨 문제가, 1800년대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막 물건을 만들었어. 면직을 만들고 모직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 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없어. 나라 안에, 영국에. 그래서 영국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개발하러 나가.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 식민지였잖아.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가 라틴 아메리카였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막 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를 막 식민지로 막 개척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물건이 자기 나라에서 안 팔리는 거야. 그 안 팔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이게 중요해. 그 물건이 안 팔린 이유. 이제 이 사장님들이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일단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 공장을 지으려면 먼저 땅을 사요. 땅을 빌리거나 사. 그럼 지대가 나가지.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 공장을 짓고 물건을 들여놔. 그 다음에 그 원자재를 사. 원자재를 사고 노동자한테 임금을 주고 나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물건 값을 만들어 파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제 팔아서 사장님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이게 그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 있어. 그럼 소비자는 뭘 살까?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사겠죠. 자, 그렇다면 더 낮은 가격의 물건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지대는 누가 정해? 땅 주인이 정해. 그 다음에 설비비는 누가 정해? 공장 지어주고 기계 파는 사람이 정해. 그 다음에 원자재는 원자재 파는 사람이 정해. 그러면 이 사장님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뭐하고 뭐? 이윤 아니면 임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 민영화의 문제점 얘기하고 있잖아. 임금, 인건비하고 이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그 가격이 낮아져. 그럼 우리 착한 사장님은 이윤을 줄이고 임금을 지켜줄까요? 아니죠. 임금을 반도막 내고 자기 이윤은 그대로 붙여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낮은 가격을 형성해서 결론은 뭐야? 나중에는 이 임금을 거의 안 주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처음엔 남자들을 노동자로 썼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자의 반값으로 여자를 써.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의 반값으로 청소년을 쓰고 청소년의 3분의 1 가격으로 애들을 쓴 거야. 그래서 그 노동법이 왜 만들어지냐 하면 1800년대 공장들이 1910년대까지도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들이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장 노동을 해. 원래 이게 아빠들이 8시간씩 노동해야 되는 건데 여자와 청소년으로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8살짜리 9살짜리를 데려다가 10몇 시간씩 노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그 먼지와 막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청소년 노동을 금지시킨 거야. 성인 노동, 18세 미만의 노동을 금지시킨 이유가 서양에서 그것 때문이야.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싼 값에 일 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나라 안에 노동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간신히 먹고 사는 거. 우유와 빵을 사면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아무도 사지 못해. 그래서 그걸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처음엔 식민지의 부자들한테 팔았다. 근데 식민지 부자의 돈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에서 값싼 원자재를 들여오고 물건을 팔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식민지 경쟁전이 벌어지고 세계 1,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야. 전쟁을 마치고 나서 서양의 경제학자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구조. 이 자본가들이 임금을 줄여서 그러니까 임금을 줄여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은 천박한 거다. 잘못됐다. 그걸 깨닫게 돼. 그 막스 베버가 1800년대 후반에 나타나서 주장한 게 뭐야? 그래서 무슨 자본주의?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그거 무슨 자본주의라고 그럴까요? 그거 무슨 자본주의라고 그럴까요?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래. 그걸. 수정자본주의 아니에요. 이것 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그 언제까지?
저기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본주의를 무슨 자본주의? 그걸 천민 자본주의라래. 그걸 이명박 정권 때 누구였냐? 어떤 무식한 놈이 천민 민주주의라고 막 욕했었잖아. 천민 민주주의란 말은 없고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은 막스 베버가 만든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자, 한번 받아 적어볼까요? 최소 비용으로 가로 열고 최저임금, 임금 인하, 임금 착취라고 그래. 최소 비용 가로 열고 임금 착취 가로 닫고 최대 이윤 이퀄 뭐다? 천민 자본주의. 우리 또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외워야 될 문제야. 한번 써볼게요. 최소 비용은 뭘 통해서? 임금 착취. 그러니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거나 정규직의 인원수를 줄여서 최소 비용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은 뭐라 그런다? 천민 자본주의. 자, 뭐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 그래서 이 천민 자본주의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자본가들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었어. 그게 뭐다?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변화된 내용이 뭐예요? 수정자본주의다. 수정자본주의는 뭐냐? 복지 증진, 복지 증대. 여기서 이 복지가 뭐냐 하면 최소한의 생계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국영기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대기업을 규제. 이게 수정자본주의야. 복지를 증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국영기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나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 이게 수정자본주의야. 근데 이 수정자본주의로 그래서 30년 만에 전 세계가 부자가 돼요. 전 세계의 자본가들이 다 부자가 됐어. 그러자 이 자본가들이 야, 이제 수정자본주의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근데 그때 마침 오페크가 만들어져서 국제유가를 산유국이 결정하겠다고 선언을 해. 그러다 전 세계가 오일 쇼크라고 막 쌩 지랄을 떨어.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오일 쇼크를 하면서 쌩 뭐라 그러지? 엄살을 부리면서 만든 그 경제 정책이 뭐였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복지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대기업 규제 완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요게 바로 뭐에? 이 자막을 중지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철도 민영화의 배경이에요. 철도 민영화의 배경. 이 수정 자본주의가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공황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가 나온 것이다. 그 결국은 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노동자들에게, 자기 나라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자기 나라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자기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걸 배운 거야. 그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걸 배워서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를 증대시킨다는 거야. 다른 말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 가능하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정책.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나와. 그리고 국영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을 규제해서 그 임금을 착취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노동법을 만들고. 그런데 30년 만에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복지 페인이 나온다 막 이러면서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고 대기업 규제를 완화했어.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 세계가 장기적 경기 침체로 들어간 거야. 요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나타난 변화는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장기적 침체가 드러나요. 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장기적 경기 침체가 나타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공유되고 있는 경제 이론은 뭘로 바뀌었다? 혼합 경제 체제. 그러면 이 혼합 경제 체제는 뭘까요? 혼합 경제 체제란 뭐다? 생산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즉 시장 경제.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거야. 생산은 시장 경제, 분배는 사회적으로. 요게 혼합 경제 체제예요. 요거를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구나.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신자유주의 3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20년 결과 전 세계가 얻은 교훈이에요. 전 세계가 얻은 교훈이 생산은 시장경제 방식으로 하되 분배는 사회공익적으로. 그러면 이 사회공익적으로의 뜻이 뭐예요? 빈부격차 해소 또는 양극화 해소.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외워야 돼. 온 국민들이요,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 몰라도, 국민들이 다 몰라도, 경제이론 다 할 필요 없어. 무슨 무역, 편익이니 뭐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WTO에서 만든 죄 거짓말이. 우린 딱 네 가지만 알면 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건 뭐다? 이 천민 자본주의다. 이 천민 자본주의 때문에 나타난 게 뭐다? 1, 2차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야, 이게 전쟁을 했지만 경제 문제가 나아지지 않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수정자본주의가 필요해. 즉 복지를 증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통해 소비 능력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국영기업을 활성화해서 공공산업재, 공공재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규제해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보호해야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세계 경제가 급성장을 했어. 세계 최고의 성장을 한 거야. 그랬더니만 자본가들이, 대기업들이 야,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만들고 복지 정책을 축소시켜서 자신들의 세금을 낮추고, 왜냐면 이제 이 대기업의 세금으로 복지 비용을 만드니까 세금을 들내기 위해서 복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쓰게 하고, 근데 이때가 되면 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느냐? 요 설명이야. 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느냐?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이 대자본이 공장은 안 지어. 공장을 지으면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니까 공장을 안 짓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해. 돈 놓고 돈 먹기를 해갖고 전 세계 경제를 다 털었어.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돈 될 만한 대기업들을 가지고 지네들 돈을 시컷 벌었어. 돈을 쓸 데가 없네. 그리고 돈 더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 이제 각 나라의 국영기업을 먹는 거야. 국영기업을 갖고 사고팔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민영화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를 한다는 건 뭐냐? 너네가 운영하면 제대로 이윤을 못 내잖아. 우리가 이윤 내줄게. 그러면서 너네 빚도 많지? 그 빚을 우리가 갚아주는 대신 우리한테 경영권을 넘겨. 우리가 빚도 탕감해주고 확실하게 해결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와서 빚은 금방 갚아요. 대신에 뭘 한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을 착취하는 거야. 그게 국영기업 민영화야. 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도 나중에 삼성도 어느 날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 나라 국영기업에 개입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피 빨아먹으면서 성장하는 대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되죠. 한국 기업 삼성,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구나. 미국 기업 맥쿼리,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뺏어먹는구나. 반감만 생기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이요, 꼭 알아야 될. 이 신자유주의 결과는 세계 경제 동반 침체,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비 능력 상실.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결국은 경기 침체가를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생산 방식은 자유 경쟁을 통해서 막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 하래. 그런데 나중에 그 물건을 다 팔아서 남은 이윤, 요걸 나눌 때는 재벌 혼자서 다 먹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나눠 먹자. 근데 다 내놔라! 그럼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절반은 재벌이 먹고 나머지 절반은 나눠 먹자. 요게 혼합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세금이 비싼 겁니다. 요거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내용이죠. 바람바오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선 결론이 달라. 혼합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있다. 요렇게만 설명하고 끝나. 왜 혼합 경제를 추구하는지는 설명을 잘 안 해. 선생님들이 생각이 바로 박혀 있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혼합 경제의 핵심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제대로 된 임금을 주는 게 혼합 경제 체제의 핵심이다. 부자들에게는 누진세를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복지를 증대시키는 그게 혼합 경제 체제다. 요걸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누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망치 부인이 요런 내용 가르쳐 주잖아. 예, 짜나. 여러분, 우리는요, 철도 민영화 문제를 그냥 철도 노조원들의 무슨 이권 투쟁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도 교통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요, 이 철도 민영화, 왜 얘네들이 철도 민영화에 다른 나라가 그렇게 눈독을 들일까? 뭘 대비해서? 이것까지 중요해. 여러분, 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철도 경영권에 욕심을 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렇지! 울하나님 천재야. 통일이 된다면. 대륙철도. 일본과 이 태평양권으로 오는 통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한반도가 되는 거야. 대륙철도가 만들어지면. 통일이 돼서 우리가 대륙철도로 이동만 되면 중국 러시아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나라야. 그러니 철도 이용률이 얼마나 높아지겠어. 거기서 나타난 이윤이 얼마나 크겠어. 그 이윤을 외국이 싹 먹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철도 민영화는요,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철도 노조 4천 몇백 명을 그냥 잘랐어. 직위해제. 어디서 감히 파업질이야! 이게 어느 때 그런 거야? 박정희 때 그랬잖아. 소망은 별님 감사합니다. 어쩐 일이야? 왜 와? 왜 또 까꿍이야? CD 좀 그래. 잠깐만요. 여러분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우리 조카가 와서요. 소망은 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채팅을 하면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시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을 하는 애들은요, 네, 4,000명 청년고용? 야, 걔네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철도 노조에서 일을 해, 철도에서 일을 해. 걔네가 철도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일을 배워야지, 등신들아. 4,000명 청년을 시간제로 비정규직 뽑아가지고 대형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양갱은 맛있다니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런 논리를 피는구만. 해고하면 청년들을 일시키면 된다. 지새끼들 아니야 저것들 저거. 은하철도 부부도 아니고. 정말 무식하죠. 여러분, 미국에 얼마 전에 대형 사고 났잖아. 철도 사고. 빵야님 감사합니다. 예. 그 미국에 며칠 전이었잖아.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대형 철도 사고 나가지고 한국인도 죽었어. 그치? 그거 한국인도 죽는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뭐 때문이야? 정비불량이야. 정비불량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많이 나요. 요즘에 전 세계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일하는 사람을 비전문가들을 싼값에 쓰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철도 사고도 많이 나고 항공 사고도 많이 나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철도 노조원들 싹 자르고 그 자리에 청년 실업 해결하면 되겠네? 정말 등신 같은 사고지. 물론 그 청년들이 철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뭐 한 10년씩 철도에서 인턴 사원을 했다라면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철도에서 인턴직을 10년 정도 한 그런 청년들이 있어? 없잖아. 사실은요, 도리어 철도 노동자를 늘려서 지금 대륙 철도에 대비해야 될 때야.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노동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도 그랬냐? 박정희 때도 그랬어. 박정희 때 이 노동정책이, 여러분 그 부마항쟁 일어난 이유도 아시잖아요. 그 부마항쟁이라는 게 왜 일어났냐 하면 YH라는 그러니까 회사가 있었어. 금진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노동 착취가 너무 심각하고 막 그 공장장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막 강간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 여성 노동자들이. 그랬더니만 회사에서 구사대를 불렀어. 구사대는 이제 조폭 깡패들이야. 조폭 깡패들이 변소에서, 화장실에서, 그때는 다 푸세식이었거든. 변소에서 똥물 퍼다가 여자 노동자들한테 먹이고 귀 뭐 이런 데다 다 집어넣고 온갖 성추행을 하고 그런 짓을 했던 게 그게 YH 노조 탄압 사건이야. 그래서 이 YH 노조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뒤로 어떻게 한 거야? 신민당사, 김영삼의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그 김영삼 신민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신민당사에 박정희가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냥 침탈해버린 거야. 막 치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거기 노동자들이 옥상으로 막 도망을 갔는데 계속 밀어붙였어. 떨어져 죽은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박정희한테 막 욕을 한 거야. 너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냐? 그랬더니만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가 김영삼을 제명을 한 거야. 의원직을 제명해버려가지고 이때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정희하고 싸운 거야. 박정희 이거 용서할 수 없다. 박정희 퇴진해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야, 다 밀어버려. 그리고 광주처럼 그 80년에 광주 죽이듯이
78년, 79년 그때 부산 마산을 다 죽여버려 그랬어. 그러니까 그 김재규가 쏴버렸대잖아. 그게 박정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박정희의 노동정책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요.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뻔히 알면서 지금 철도 노조 4,000명을 직위해제를 해? 그 직위해제가 해고의 전 단계예요. 해고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나도 뭐 제명하려나? 뭐 양승조가 지금 박근혜가 아버지의 비참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때 제명하라고 지랄 연명하고 있잖아. 그 이제 뭐 망치 부인도 제명할 건가? 뭘로 제명해? 그럼 난 장작 부인할 거다. 예. 내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하는 거야. 아, 예. 그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우리 딸이 왔기 때문에 잠깐만 얼굴 좀 보고 올게.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어? 저런 애들이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외국은 철도 노조 정도 되면 1억 2천은 받아. 어? 외국에서는 그렇게 철도 그 전문가들이면 1억 2천은 받는다고. 훨씬 우리보다 일 적게 하고. 아비트리지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요. 다시 검찰에 안 끌려가세요? 왜? 지금 박정희 시대라는 거 뭐 인정하는 거야? 지금이 박정희 시대라서 정권 비판하면 검찰에 끌려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네가 그 박근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터치라스트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님 감사합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 이런 정권에서 잡혀가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야. 광해 꿈님 감사합니다.
이별 없는 사랑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재님, 향기맘님 감사합니다. 이 철도가요. 이게 이 철도 노조에는 저기도 들어가. 지하철 노동자들도, 그쵸? 지하철 노동자들도 철도 노조에 들어가요. 그쵸? 특히 이제 이 지하철 노동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심각해요. 옛날에는 지하철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두 사람이 같이 탔어. 두 사람이 같이 타가지고, 앞뒤로 두 명씩 탔어요. 90년대까지도 난 그렇게 기억해. 왜냐하면, 90년대까지 전철이 오면, 맨 앞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 그리고 맨 뒤쪽에도 한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워낙 기차가 길잖아. 그러니까 맨 앞에 두 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한 사람은 뒤하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 그 다음에, 맨 뒤에도 그 사람들을 쭉 보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그 기관사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두 명씩 앞뒤로 타고 운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 명 타요. 혼자 타고 밤새 하루 종일 지하에서만, 그것도 노동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일은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쵸, 옛날에 두 명이었잖아. 지금 혼자 다녀요.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서 죽잖아. 그 사회가 힘들어지니까 막 뛰어내려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는 대신 그걸 줄이기 위해서 CCTV를 달고, 그 다음에 그 전철에 가로막을,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철도 노동자들을 줄여가는 거야. 그 스크린 도어로 돈을 또 얼마나 벌었겠어, 그거 만들어준 회사는. 그죠? 결국 그게 일자리를 없애는 수단인 거야. 점점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기계화. 옛날에는 내가 극장을 가면, 극장 가가지고 내가 기계를 잘 못 다루니까, 나 이거 무슨 영화 주세요. 그러면 그 직원이, 네 고객님, 그러면서 표를 팔았어. 지금 사람이 표 파는데 거의 드물어. 그죠? 사람이 표 팔던 그 사람 그 자리에 전부 다 기계 표 파는 것들만 들어서 있어. 그러면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나처럼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은요, 기계 꾹꾹 누르다가 포기하고 집에 와야 돼. 이런 게 지금 결국 누구를 위한, 기업주를 위한 일자리 정책,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주에 가면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검표를 한다는 거야. 전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이 일일이 나와서 검표를 한대요. 그러면 그게, 일본은 노인들이 오래 살잖아. 노인들이 이렇게 장수를 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그 주에서 도리어 기계칸을 없애고 그 자리에 노인들을 놓고, 그 노인들이 검표를 해서 그 시간대 동안 일한 거를 그 사람들한테 임금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본의 주가 있었다, 무슨 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 그런 게, 우리가 도리어 모든 복지를 일자리 창출로 돌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제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여전히 그 지방선거를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건물 짓겠다, 또는 무슨 행사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그런 건물 짓는 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건물 짓고 이러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일자리를 뭐를 만들겠다든가, 그런 고민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제로 뽑아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동네가 나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는 좀, 아직은 너무 먼 얘기지만, 우리 동네에 나오는 구청장이 지역 어디 농촌하고 직거래 장터를 만들겠습니다.
또는 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오는 사람이 그런 정책을 내오는 사람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정당이 같이 강령으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공동으로 대처하자. 요런 거. 이게 정당의 필요성이야. 지방자치단체장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당과 함께 하는 거죠. 당에서 이러이러한 지원 육성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방자치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나 그 최후의 권력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망치 부인의 철도 민영화 이야기 좀 다 아는 얘기였죠? 망치 부인이 하는 얘기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 처음 들은 거 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철도 민영화 이야기 망치 부인이 해드린 철도 민영화의 정리 새로 좀 생각이 바뀌거나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그래요. 요 앞부분까지 내가 볼 때는, 딱 끊어가지고, 철도 민영화 문제, 요 앞부분 딱 끊어서, 중간에 내가 왔다 갔다 했지만,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널리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